자, 2부 시작합니다. 2부 시사에 대한 그 청년들의 이야기. 자, 2부 주제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핵실험 이후 굉장히 지금 한 달여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안보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자, 이 핵실험이 9월 3일 날 있었고요. 핵실험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들 이제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50킬로톤 이상의 엄청난 규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인가요? 그 여진이 또 나온 게 있었죠? 네. 그 북한에서. 자, 그리고 다음 날 국회 교섭단체에서 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자,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 추구, 그리고 대화, 평화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있다가 14일 날, 자, 통일부에서 이제 대북 지원을 발표합니다. 이 지원 뭐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물이에요. 현금은 절대 아니고 현물인데 어쨌든 지금 한 8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자, 이거는 그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근데 좀 핵실험이 있고 나서 열흘 있다가 이런 걸 발표를 하니까 조금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다음날 이제 미사일 실험을 북한에서 또 합니다. 자, 뭐 화답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는 불가하다. 그리고 도발 시에 뭐 재기불능할 힘이 있다. 그래놓고, 자, 그런데 이제 인도적인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여기까지 보고요. 그 핵실험이 9월 3일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9월 11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그 의결이 있었어요. 자,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3일 만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대북 지원, 현물 지원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린이와 아동을 위한. 이러니까 주사파가 뭐 그러니까 네. 주사파가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고 네. 자기들은 뭐 종북 좌파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그럴 만한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뭐 믿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의심할 만한지,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이 들 만한 행동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종북 좌파가 아니고 북한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뭐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되고 뭐 민족 좀 뭐 별 쓸데없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그 말의 어감은 전혀 다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말들이 지금 정부와 지금 좌파들인 것 같고요. 지원 잘못됐다 이 얘기신 거죠? 네, 지원을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한다는 행동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전 세계 전부가 옛날에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공통되게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던 적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라크 때도 이라크 전쟁 반대하는 국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랑 중국도 지금 유엔 거기에 나가서는 겉으로는 비판하는 뉘앙스라도 취하는데, 대한민국만 계속 평화, 한반도에 전쟁 없다. 좀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거예요. 북한에 대한 최고의 대북 지원, 최고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권 붕괴하고 북진 자유통일이 최고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 최고의 길을 안 선택하고 무슨 뭐 유니세프 뭐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 의약품 주겠다,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무슨 식량을 지원하겠다.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분명히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다고밖에 안 비춰지는 거고, 그러니 결국에는 코리안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지만 이것도 잘못된 아니요.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을 해놨는데 실상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물 지원들이
네. 결국 이제 북한 뭐 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이 정말 그 위험에 처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지는 않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체제 자체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국민들이고 결국에는 북한 체제 하에서 얼마든지 남쪽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다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다음 화면은 자, 그 유엔 총회의 참석차 뉴욕에 간 사진입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이제 아주 그 환영을 받고 있네요. 자, 그리고 21일 연설 내용입니다. 자, 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조금 몇 가지만 잡아봤습니다. 자, 촛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유엔 정신이 빛나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모든 장면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북한의 붕괴 바라지 않는다. 흡수 인위적 통일 안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 얘기죠. 북한 선수단, 공동 응원단 상상하면은 가슴이 뜨겁다. 그리고 평창이 촛불이 또 되기를 염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에 보도된 거에 보면 언급한 단어가 평화, 전쟁, 촛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자, 28일 있었던 국군의 날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때 또 보면 자,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국제사회 공조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무모한 도발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확장 억제를 위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전자권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연설 내용, 유엔 연설, 그 다음에 지금 국군의 날 행사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키워드 촛불, 네. 그 다음에 평화, 그리고 북한의 붕괴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권은 가져오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촛불이라는 뭐 노란색이랑 촛불만 보면 약간 경기를 요새 일으키는 사람 느낌인데 그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을 차치하고 그냥 저 말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 보면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대표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느낌이 아니라 대한민국 좌파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저 발언에서 대한민국 좌파들이 공동된 의견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아까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뭐라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막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평화롭게 해야 된다. 북한을 뭐 비판하는 거는 진짜 소극적이긴 하지만 비판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는 말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북한 체제를 흡수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그리고 저 양반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이렇게 내세웠던 게 연방제 통일이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한 국가인데 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연맹이고 두 체제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자는 건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그렇게 북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북한이라는 언급을 문재인이 안 하는 날이 있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저는 그런 날은 아직까지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라는 게 머릿속에 북한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0% 정도 북한인 것 같은데 그 80% 중에 북한이 진짜 북한 주민인지 북한 정권인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북한 정권을 위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 돼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통일은 안 되겠고 평화는 유지하고 싶다. 딱 지금 그겁니다. 북한 체제 유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 둘이 북남 나눠가지고 남북 나눠가지고 잘 살자. 각자 잘 살자. 혹은 뭐 연방제 통일해서 약간 협력을 하더라도 잘 살자. 따로 이런 느낌인데 북한 주민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걱정한 적이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제 생각은 저 근영님하고는 좀 다른 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사실상의 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 촛불, 평화 이런 가식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정말 문제고, 어쨌든 저 전자권 회수라는 게 저거는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이제 몰아내겠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돕는 걸 최대한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허울은 좋아요. 뭐 우리 군은 직접 통제하고 전자권은 우리에 가져와야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근데 그 말인즉슨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주한미군에서 이제 운용하는 이제 신기술이나 어떤 신무기에 대해서는 결국 주한미군이 제일 잘하고 그쪽에서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전략 전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지연시키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권 회수라는 것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있었고, 그 주한미군 철수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우리 정부를 공격해왔던 북한과 좌파들의 이제 주요한 수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전자권 회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로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면 다 들고 일어나고 이건 문제다라고 하지만 전자권 회수하자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도 그렇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상 마비시키는 전술인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현혹시켜서 점점 우리나라를 북한의 주변부화시키고 종속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전자권 회수 얘기는 결국 미군 철수를 위한 어떤 한 포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예, 그러니까 미군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만일의 사태나 아니면 북한이 날뛸 때 어떤 강력한 대응 체계가 지금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군에서는 위계나 아니면 전술 전략에 있어서 어떤 그 포지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전 군대는 안 갔지만요. 네. 근데 그런 것에 혼선을 주고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건 결국에는 굉장히 안보에 좋지 않은 방향을 작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그 말씀도 저는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좀 보태자면, 저는 지금 북한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적화 통일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북한의 파워가 이미 북한 정권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그 정도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원래 판단하고 있었었는데, 박성현 선생님, 주필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만약에 1990년대 후반이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정도의 북한이 파워가 이번 탄핵됐을 때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쯤 대한민국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많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진짜 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조국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좌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저 조국 좌파들이 이제 청와대를 차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잖아요. 근데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갖다 바쳐야 되는 곳이 이미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것을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덩치가 너무 작아서 이제 그거 자체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북한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북한이 망하지만 않게 하는 거. 북한과 어차피 우리나라가 합쳐지게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는 형국이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나라 북한을 먹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렇게 좌파 사상으로 통일을 한다 쳐도 과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이 있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파워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전쟁 나면 한반도 휴전선 남쪽에 피해가 없다. 그 정도는, 그거는 이미 북한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이 장악력이 핵 빼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저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핵은 어차피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멸하자는 거기 때문에, 핵은 뭐 어차피 죽는 거 아니면
살 거면 핵은 어차피 사용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쪽에서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는, 제가 제 말을 그냥 정리하자면,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은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북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만 유지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했지만 되게 답답할 거예요. 북한이 저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자기들의 그렇다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북한이 망해버리면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어쨌든 뿌리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유지시키려는데 애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말은 다 맞고, 우리나라 그 안보 영향에 악영향 끼치고 그런 것들이 다 맞는데, 그게 북한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그게 적화 통일이라는 걸로 기결이 되지만, 저는 지금 북한이 적화 통일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하려면 중국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있는데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흡수 통일될 수는 없다. 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약간 이걸 보고 얘기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네.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생각이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는 그래서, 것도 네.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에는 월남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할 수준이 되니까 미국부터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글이고 하다 보니 전술 전략을 펼치기 좋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마비란 단어를 잘 쓰는데, 그게 월맹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그 간첩도 고위층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미군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베트남이야말로 적화 통일이 돼버렸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역사가 완벽히 같지는 않겠지만 과거가 반면교사가 될 수 해야죠,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는 우리나라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자본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나왔고, 그러게 해서 물론 인구도 북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만족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군이나 아니면 사회의 뭐 각계각층의 요소에 이제 그런 문제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건축식으로 말하면 알바끼죠. 부동산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소요소에 차지하고서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가동을 못하게 딱 틀어 잡아버리면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먹혀버리지 않나.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제가 진짜 계속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정말 운이 좋고 하늘이 보살피는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월남의 사례를 알고 자유 월남의 사례를 알아서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적화 통일되면 너나 나나 우리 집안 다 죽는다, 몰살이다. 왜냐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북한 체제를 반대해가지고 할아버지 손잡고 내려온, 그러니까 탈북자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잡히면 거기다가 태극기 집회 나가지고 우리는 잡히면 그냥 무조건 다 죽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공산주의한테 적화 통일을 당한 건데, 공산주의 적화 통일에 지금까지 가능했던 전례나 아니면 적화가 가능했던 전 세계 전례를 봤을 때는 공통점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세력이 많은 때예요. 월남이 적화 통일 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진영과 팽팽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을 텐데, 지금 저는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나라가 달아도 걔네들은 하나예요. 공산주의라는 깃발 아래. 그때 월맹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다 공산주의라는 깃발 안에 뭉쳐있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국가란 이름만 다르지만 다 공산주의의 깃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월남월맹 하는 데에서 서로 자유진영과 서로 완전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자유진영의 대표 주자인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그 공산주의 주변 국가들의 힘이 여기 베트남 여기 국토에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미국이 솔직히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미국이 옆에만 미국이 빠진다고 해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이상 저는 적화 통일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중국 빼고 지금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사실상 없잖아요. 없어서 이미 북한 자체는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도 없고 박상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중국만이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건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또 대한민국을 포기해도 중국을 견제를 놓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좌파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어 놓고 저기 그 망한 국가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남아메리카 쪽에 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이 좌파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국민들은 체제 자체는 자유민주주의고 개인의 뭐 자유가 있다고 치는데 사실상 군부나 이렇게 강압적인 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게 생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좌파 독재가 이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겉으로만 자유 대한민국, 속으로는 뭐 제2의 북한이나 다를 바 없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고 북한이랑 한 국가가 돼서 북한의 지배하에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근데 공산주의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충분히 그거 가능하고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 전반적인 정서를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능한데 자유월남의 전철을 밟아서 적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겉으로는 근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로 갈 겁니다. 못 바꿔요, 제 생각에는. 네. 자유민주의 탈을 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데 사실상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자유민주 통일은 됐는데 동독 출신 중에 사회주의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다 꼬리가 그 동독이더라고요. 공산주의 통일. 그래서 지금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데 내놓는 정책들 보면 다 사회주의고, 또 그걸 자유라는 미명하에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집단들이 나라마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당명도 되게 좋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집단들이 미국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세계적인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카르텔이 또 일종의 진화를 이룬 게 아닌가. 맞아요. 또 보면 대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거는 북한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지금 계속 기생하면 우리나라에 기생하면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비관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사실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들기 때문에 이미 사실 또 미국 좌파들이 또 대한민국이 이번에 그 탄핵 전철을 모델 삼아가지고 트럼프 탄핵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똑같은 게 전 세계 좌파들이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하게 맞는 게 제가 또 그렇게까지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게 정리는 또 못했었는데 공산주의 세력들이 겉으로는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패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를 몰락인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탈을 벗고 탈피를 하고 새로운 진화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곳곳에 자유진영의 뿌리 내린 좌파 세력들 결국 노동자 위주의 똑같이 나눠갔다라는 프레임 공산주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사실상 우리나라는 최고 거기
전쟁지 진원지 아닙니까? 진원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사회주의나 북한한테 제 생각에 통일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보 위기는 어쨌든 엄중한 상황인데, 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아니면 다른 뭐 생각들 있으시면. 사실 좀 그래요. 가장 큰 외부 요인은 북폭이겠죠. 요새 가장 핫한 이슈. 근데 북폭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북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시기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불과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추석 연휴에 일어날 거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뭐 3, 4년 안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측은 맞은 적을 못 봤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예측은 맞은 적이 없겠죠. 근데 북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미국은 위협을 받아도 미국 본토 내에서 위협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전쟁이 나도 세계대전을 해도 미국이 유럽 쪽에 가서 전쟁을 하거나 미국이 태평양 쪽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미국이 진격해서 남의 집 안방에서 전쟁을 했지 자기 집 안방에서 전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안보 국가고 그거 또 미국 국민들도 자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뭐 자존심 때문에 이런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 국토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자기 아니든 자기 본인들의 아니에 대한 이 전면적인 실질적인 최고의 위협을 절대 좌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건 그거 정치인이 됐건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국민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절대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뭐 오바마가 진짜 최악의 좌파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전에 문재인 쇼통이죠. 쇼하는 대통령인데 문재인이 저 쇼통 기질하는 게 저게 제가 봤을 때 저거 오바마 저거 벤치마킹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격 일어난다. 어쨌든. 죄송해요. 네. 좀 말이 딴 데로 가요. 폭격은 무조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폭격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이런 교체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흡수 통일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대한민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로서의 곧바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거예요. 탈북자들도 적응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개인차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시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어 2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일시에 이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울타리 없애고 자 모두 프리하게 삽시다는 불가능하고 뭔가 이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한민국 쪽에서 북쪽에 뭐 공무원, 교사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과 교육을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몇 단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통일이 이제 정권 교체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자유민주주의화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별 진행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당장 흡수 통일은 좀 힘들고. 예, 근데 흡수 통일이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한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수죠. 근데 물론 준비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레짐 체인지는 사실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빠를수록 좋고, 근데 그 지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특수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수하고 좀 어느 정도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세라든지 또 뭐 예.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가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단계적인 게 필요하다. 네. 뭐 저도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당연히 지금 당장 내일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절대 한 번에 조화가 될 수 없고 그 과정이 밟아져야 되고 진짜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게 레짐 체인지는 당장 진짜 1초 뒤라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예, 김정은은 당장 참수시켜야 되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관참을 시도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모든 상징성 같은 거 다 파괴하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교육부터,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니네가 속아왔다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겠죠. 그런 과정이 안 되면 일단 같은 국민으로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통일이 되면 그런 융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의하는데, 제가 제일 드는 의문은 만약에 북한이 당장 내일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이제 레짐 체인지 되고 우리 통일하자 하면서 북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정치인들이 통일하자고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인간들이 통일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있는 사람들이랑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유한국당은 그러진 않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솔직히 이제 믿음이 잘 안 가고, 바른정당은 일단 안 할 것 같고, 왠지 보수 탈을 쓰고 있지만 북한이랑 통일 안 한다고 할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 어쨌든 우리가 주권은 국민들한테 있지만 결국 모든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이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붕괴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지금 화면에 제가 보고 있는데 저 양반한테 일단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6차 핵실험 이후 안보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장 뜨거운 최근의 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집으로 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끔씩 갖는데 좀 계획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7번째의 1부, 2부 이렇게 해서 시사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